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또 우리가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경제 위기라는 어떤 부담감이 있죠. 네, 분명히 경제 위기에 대한 그 압박 이거는 저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의존도가 높은 중국이란 나라, 그리고 지금 달러를 무진장 풀어대서 이게 정말 돈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는 이 미국이란 나라,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은 또 이제 러시아가 뭐 핵 단추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지만 결국은 뭐 쏠 수 없다라고 전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강압적으로 뭐 개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압박을 굉장히 여러모로 많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이제 뭐 단추를 누른다, 핵 단추를, 그러면 곧바로 터지는 거죠, 뭐. 자, 그러면 저는 사실 뭐 영상을 올리는 게요, 여러분도 뭐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이제 뭐 어그로를 끌려고 하거나 뭐 억지로 뭐 이렇게 막 재밌는 얘기해서 뭐 조회수를 막 터트리려고 하거나, 또는 뭐 구독자를 엄청나게 모아서 뭐 이렇게 막 인기를 많이 갖고 싶거나 그런 게 아닌 걸 아실 거예요. 이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과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응원해 주시는 분들과 즐겁게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게 좋아요, 저는. 그런데 오히려 이제 구독자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조금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약간 생긴 것 같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저를 알아주시는 분들하고 대화할 때는 좀 편한데, 뭐 이제 다른 분들이 보시면 다짜고짜 뭐 세력 이야기하고 뭐 음모론 이야기하니까 좀 그게 정론에서 좀 벗어나잖아요. 먼저 그거 한번 짚고 갈게요. 자, 정론이라는 거, 이게 어떤 분께서 그래서 말씀을 하세요. 이제 제가 음모론을 이야기하는 게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합리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예, 저 역시도 뭐 막연하게 뭐 미신처럼 뭐 종교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는 상황을 좀 보자 하니 이게 비정상적인 거예요. 경제 이론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해봤죠. 근데 이론과 현실을 완전 따로 놉니다. 그게 반대로 논다는 말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경제 이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전혀 반대로 간다는 거죠. 또 주식을 실제로 투자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 자세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예, 상식이 망가지고 비상식이 상식이 되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이 시장과 이 언론이나 모든 기관들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믿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여러분도 충분히 공감하시겠지만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안티가 많은 NC소프트 차트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제넥신, HLB 이런 차트를 한번 다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것이 절대로 아니죠. 네, 이건 상식의 범위를 이미 지나쳐 버렸어요. 저기 이미 저기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상식이.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이건 설명할 길이 사실은 없다는 거죠. 회사가 호재가 없습니까? NC소프트 매출 더 좋아지는 거 아시죠? 삼성전자도 점유율 더 좋아졌고 매출 더 늘어나고 있고, 이런 제약회사들은 뭐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거라기보다 이제 임상시험에 대한 결과치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이례적으로. 그런데 주식은 그 반대로 보면 이해가 되지만 완전 반대로, 완전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세력 입장으로 이해해보고 그 관점으로 보면 그게 더 맞아요. 그게 더 합리적이고. 근데 왜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주류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이런 주식들이 움직이고 상승하고 크게 오르고 했을 때 금강원에서 제대로 잡은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에디슨 EV 다 해먹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거 조사 들어간다고, 에디슨 EV 사시지 말라고 두세 번인가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박살나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거 물린 분들도 제가 들고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왜냐면 이거 금강원 조사 들어가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너무 이게 뻔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 책에도 이 차트를 실은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금강원에서 조사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죠. 아직 결론은 안 나왔어요. 이제 이게 재판이 꽤 오래 걸리고 결과가 나오는데도 꽤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물려버린 주주들만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신라젠도 마찬가지고요. 최근 시장에서 문제를 제기한 종목이 에디슨 EV밖에 없잖아요. 수많은 회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정말 극심한 하락, 폭락, 또 폭등 막 이런 걸 보이는데도 조사가 들어가고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게 에디슨 EV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에디슨 EV만 지금 조지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너무 티나니까. 그리고 만만하니까 대주주가.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건 기본적으로 우량주가 아니죠. 우량주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여기 들어온 주주들은 대부분 소액주주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 자본이 막 투입되고 연기금이 투입된 주식에다가 급등했어요. 이 주식을 가지고 태클 걸 수 있을까요?
절대 태클 걸 수 없어요. 왜요? 이거 주식 태클 걸면 연기금도 작전에 포함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외국인 자본도 거래 정지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묶여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형님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가지고 금강원이 태클 걸면 어떻게 돼요? 지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액주주들만 있는 이미 다 해먹고 외국 자본이나 형님들 돈은 다 빠져나간 그런 상황에서만 남은 개미들의 돈이 남았을 때 그때 잡아다가 빠따 때리는 거죠. 정의로워 보이죠? 전혀 정의로운 것이 아니죠. 애초에 차단을 했어야죠. 하지만 이 시장에서 그런 정의로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만 볼게요. 결과. 시장에서 피해는 누가 본다? 개미. 공매도가 어쩌고저쩌고 뭐 시장이 필요하다 어쩌고저쩌고 해요. 결과적으로 누가 피해본다? 개미. 이론적으로는 다 맞아요. 이론적으로 절차적으로 행정적으로 법적으로는 다 맞아요. 다 맞게 가고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피해는 누가 본다? 개미. 이게 주식시장이에요. 결과가 답이 정해져 있으면 그 과정이 어떻든 간에 누군가 장난질을 쳤다라고 밖에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필 개미들이 많이 사면 그때 못 갑니까? 주식이 더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말 좋은 주식이라고 한다면. 근데 기가 막히기도 개미들이 많이 태우는 순간부터 주식이 못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개미들의 힘이 강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뭐 다 같이 손잡고 정확한 분초에 매수한 것도 아니고 서로 따로따로 들어와서 한 방에 같이 손잡고 작살나는 거죠. 그러면요 한번 이야기해보죠. 만약에 이런 세력이 있다는 것을 뭐 증권사에서 이야기하고 증권사 리포트 나오는데 여기 세력이 매집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는 막 다 올라서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뉴스에서 이건 세력이 해먹고 도망쳤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력들이 가지고 노는 판이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기 싫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선반영했다, 차익 실현했다, 과열됐다 이런 걸로 그냥 싹 묶어서 결론을 내버리는 거죠.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진짜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움직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세력들이 사기를 칠 때는요 진실과 함께 가거든요. 진짜로 뭐 과열된 것도 있고 진짜로 차익 실현한 것도 있어요. 밑에 산 사람들이. 그러나 그렇게 단순히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돈의 규모, 약간 이제 거래되는 대금이나 분당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규모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뭐다? 개인들이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모양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세력들이 뭔가 이 가격 가지고 장난을 쳤다. 놀랍게도 제가 제 책에다가 JP 모건이 그 금시세, 그 귀금속 시세 조작한 거에 대해서 담았거든요. 진행 중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결론이 났더라고요. 이번에 조작을 했다라고 결론 났어요. 무슨 말입니까? JP 모건이 국제 금시세 조작에 대해서 개입을 했다. 이 JP 모건 측에서 저기 은을 오랫동안 매집하는 거 아시죠? 은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계속 매집했고 지금 얼마였더라? 몇천 톤인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은 자체를요. 그렇다고 은 따라 사지 마세요. 왜냐면 이거는 초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나중에 이 실물 자산에 대한 개념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경제 위기 하다가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다시 경제 위기로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또 과거 사례들을 많이 연구를 했죠. 그러면 항상 먼저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위기는 누군가에게 기회가 된다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고 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이미 힘을 가진 자들에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럽 부동산이 폭락하니까 미국의 강달러를 가지고 미국 시민들이 유럽의 부동산을 사들이는 펀드를 가입하고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죠. 누가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인플레이션이다 뭐다 하면서 힘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에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서민들에게 기회가 되는 게 아니죠. 서민들은 진짜로 위기가 터지면 어때요? 당장 먹고 살 걱정하고 당장 취업할 걱정하기 때문에 기회는커녕 더 악순환만 되게 됩니다. 빚의 고리에 이제 걸리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위기는 그럼 누가 만드는가? 여기가 중요해요. 이게 오늘 본론이고요. 자, 기본적으로요. 이 위기가 발생하면요. 국가 간의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책임론에 빠지죠. 누구 책임이냐, 네 책임이냐, 내 책임이냐. 그래서 위기가 터지고 나서는 이제 극단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전쟁으로 가요. 각 나라가. 왜냐면 서로 쟤네 탓하고 얘네 탓하면서 남의 걸 뺏어와야 자기네가 살 거 아니에요. 그게 인류 역사에서 반복됐던 거 아닙니까? 2차 세계대전도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독일이 패전하면서
여러 가지 부당한 조건들이라고 해야겠죠.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됐고 국민들이 이제 막 화가 나기 시작했고 다시 한번 전쟁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쟁이 나면 또 곤란하겠죠. 힘 있는 자들에게. 그렇죠. 그래서 보통 위기를 어떤 식으로 터뜨리냐면요. 일본 사례가 좀 대표적인데 자기 탓인 것처럼 포장을 하게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위기가 빵 하고 터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 때문이다. 뭐 지금처럼 금리가 막 올라가요. 감당할 수 없어요. 경제 위기가 빵 하고 터졌어요. 붕괴됐어요. 그럼 누구 탓이에요? 파월 탓이죠. 파월. 이놈이 나쁜 놈이죠. 진작에 올리던가 갑자기 시장에 막 교란시키고 혼란을 야기하게 만들었잖아요. 얘 탓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미국이 곤란해요. 왠지 아십니까? 미국은 항상 정의의 사도 그 가면을 쓰고 싶어 하거든요. 항상 정의롭고 항상 공정한 나라인 것처럼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어떻게 작살났습니까? 금리를 확 내려서 1985년도부터 금리를 확 내려서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슈퍼 버블이 발생하게 됐어요. 그리고 부동산 막 사고, 그쵸? 주식 사고. 그리고 나서 빵하고 터지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얘네가 미국 탓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너무 방만했다.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다. 우리가 탐욕에 빠졌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반성 모드로 가면서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그림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왜 이런 게 터졌습니까? 미국이 이스라엘을 계속 도우니까 오일 쇼크가 이제 중동 국가에서 터지게 됐고 오일 쇼크로 인해서 미국은 금리를 확 올리게 되면서 일본이 엔저 현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엔저 호황을 맞게 됐고 이제 미국이 너네 좀 조정해야겠다 하면서 플라자 합의 때리니까 그 뒤로 얘네가 바로 작살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해보자 해서 금리를 내려갔고 버블이 형성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터지니까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방만했다. 우리가 너무 사치스러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진짜 이때는 엄청난 사치의 시대였습니다. 실제로. 자 그럼 어때요? 그렇게 되고 나서 붕괴가 됐어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요. 진짜 전쟁이고 뭐고 그냥 손 안 대고 코 풀어버린 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본을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흡수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IMF를 막 회상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막 기업들이 우리 그 국가 부도의 날 영화 보셨던 것처럼 막 기업들이 사람들 고용할 때 막 그냥 용돈 주고 그쵸? 면접 보러 왔는데도 그냥 용돈 주고 막 어음 돌리면서 막 사업 벌리면서 야 잘 되니까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과열이 됐던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뻥 한번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거 관리 못했다 하면서 이제 내부적인 문제를 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자책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이걸 극복해야 된다 하면서. 그런데 큰 그림으로 보자고 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미국이 돈을 회수해버리고 막아버리니까 돈이 갑자기 돌지 않아서 돈 장난하고 있었는데 그게 막히니까 경제 위기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제금융 해준다고 IMF 이렇게 손 내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좀 짓고 싶더라고요. 경제 위기는 언제 터지는가? 이거는 세력 마음이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자, 2008년도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나서 미국이 엄청난 경제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전 세계 역시도 굉장한 금융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 미국이 했던 정책이 무엇입니까? 달러를 엄청나게 풀어버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부양책이고 더 쉽게 말하면 빚을 발행하는 거예요. 빚을 계속 지면서 나중에 갚을게 하면서 엄청나게 달러를 발행하면서 시장에 풀어버리고 기업들에게 빌려주고 다시 살아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언제 또 있었냐? 이 대공황 때도 그랬어요. 대공황 때도 다 작살나는 기업들의 대략 한 40% 회사의 규모를요 JP모건이 싹 다 인수해버립니다. 얘네가 인수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 돈이 다시 들어오고 펌프질 되니까 기업들이 다시 비비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주도권은 다 뺏겨버리는 거죠. 그럼 반대로요. 반대로 JP 쪽에서 인수 안 해주고 돈 안 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대로. 저기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겁니다. 진짜로. 계속 돈이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뭔가 누가 돈을 빌려주고 경제를 활성해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외부에서 그런 도움이 없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비비고 일어날 데가 전혀 없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IMF에 대한 불만이 있겠지만 IMF에서 우리가 돈을 못 빌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중국한테 빌리겠어요? 일본한테 빌리겠어요? 모든 주도권은 다 뺏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가 금융 문맹이라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아쉽지만 한 가지를 빼먹으셨어요. 그건 무엇이냐? 금융의 위험성이에요. 그분은 금융의 긍정적인 부분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금융에 대해서는
양면성을 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죠. 저평가된 자산을 샀을 때 후에 시장에서 올바른 평가를 받게 되면 내가 자산이 증식되는 건 좋은 거고요. 더불어서 위험성은 무엇입니까? 이 금융이라는 건 세력들의 놀이터라는 거예요. 특히나 주식 같은 경우는 매우 직접적인 이런 세력들의 영향권 안에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고요. 세력에게 이 주도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정리할게요. 위기설이 지금 돌고 있죠. 위기가 고조돼서 작살나고 다 망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한 게 무엇이죠? 세력들은,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의 그 배경 가운데 있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네 때문에 이게 다 작살나고 망가졌다라고 보여주고 싶지 않아 하는 나라예요. 항상 영웅놀이를 하고 싶어하고 정의의 사도처럼 있고 싶어하는 나라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대표적인 캐릭터가 그거잖아요. 캡틴 아메리카. 그렇죠. 방패 들고 싸우죠. 절대로 무기나 막 그런 걸 하지 않아요. 하지만 방패로 뚝배기를 깨버리고 방패로 막 저기 명치 날려버리고 아주 장난 아니죠. 심지어는 오토바이 타다 오토바이 던져서 폭파시켜버리는 정도. 하지만 방패를 들고 있어요. 절대로 방어만 하겠다는 거죠. 네, 이 캐릭터가 대표적이죠. 미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외에 뭐 러시아 사람도 어떻게 나옵니까? 암살자, 뭐 테러리스트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영화가 그래서 미디어라는 것도 이게 그 영향을 그렇게 충분히 준다는 거예요. 그걸 또 이용하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미국이 그동안 해왔던 방식을 봤을 때 지금은 얘네가 지금 전 세계의 어떤 부정적인 역할을 가져왔어요. 그죠?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욕은 엄청나게 먹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영국까지도 위기가 번지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대처나 처신에 대한 사람들의 문제를 제기하겠죠. 그리고 달러를 마음대로 풀었던 것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를 하겠죠. 미국은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원할까요? 미국은 어떤 나라가 자체적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해서 스스로 망하는 거를 더 좋아해요. 그러면 자기네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혼자서 작살나고 넘어지면 그때 가서 매입하면 되거든요. JP모건이 그때 또 출동하겠죠. JP모건이 가장 우두머리고요. 그 다음에 블랙록 그리고 뱅가드 이런 애들은 이제 그 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발주자들이에요. 걔네도 영향력이 근데 엄청나죠, 사실은. 그리고 JP모건 뒤에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좀 자세하게 자료 준비해서 말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위기라는 게 그동안의 사례를 봤을 때는 이제 지금은 미국 때문에 다 나자빠지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시나리오를 짜진 않을 것 같고요. 지금 강달러 현상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뭔가 위기가 시작되긴 했어요. 제가 느낌을 봐도 뭔가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강달러 현상으로 인해서 어떤 나라가 수혜를 입게 되고 그 나라에 버블이 생기게 된다고 하면 이제 그 나라가 머지않아서 나자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어떤 위기 순간에도요, 세력들이 돈을 쏴주고 지원해주고 그러면 넘어질 것 같아가도 다시 일어나는 게 금융 질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위기라는 거는 그동안의 어떤 뭐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기보다 이제 이 약소 국가들은 그렇게 돼요. 이제 뭐 좌파 우파 나눠갖고 막 싸우는 나라도 있잖아요. 베네수엘라처럼. 예, 그런 나라들은 이제 정치권에 의해서 자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뭐 G7 국가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이제 이런 정치적인 시스템이나 제도에 의해서 붕괴가 스스로 되지는 않아요. 예, 이 붕괴가 될 땐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기업의 문제가 먼저 터집니다. 회사의 문제죠. 이것도 좋죠.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또는 이제 패드에서 파월이 얘기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파월이나 정치권에 대한 의문과 문제를 제기하겠죠. 그렇다면 그들의 힘과 영향력이 축소가 되겠죠. 그래서 걔네도 또 그걸 원하지 않아요. 미국이 작살난다고 하면 그건 기업 탓으로 또 돌립니다. 기업이 방만하게 경영해서 문제가 생겼고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이렇게 또 스토리를 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기업들이 문제가 됐다라기보다 이제 금리를 빠르게 올리니까 기업들이 힘들어질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위기의 근본 출발 자체가 정치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사례와 또 다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기업 자체가 방만한 경영을 해서 헝다그룹처럼 그렇게 넘어지면 걔네 탓할 수 있어요. 야, 너네가 개판으로 운영했네. 보니까 까봐. 야, 다 까봐. 봐봐. 야, 이거 엉망이네. 너네 이런 식으로 했어? 야, 너 깜빵가. 그러면 개 탓으로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상황 종결시키는 거죠. 분노의 대상을 기업으로 돌리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나자빠져갖고
이 분노의 대상이 이제 정치권이나 패드나 뭐 저렇게 돼버리면 이제 요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그렇게 해서 뭐 어떤 걔네가 무슨 시나리오 준비한 사실은 모르겠지만 과거의 사례는 그렇게 됐다. 그것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가 미래를 좀 반영하기도 하죠. 쟤네 그 성격상 본질이 그런 식이니까. 그리고 지금 찜찜한 단어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야, 또 용어는 어떻게 맞는 거야? 그레이트 리셋. 이것도 우리나라 저기 한국은행 총재인가요? 여기 가갖고 연설한 데 가서 그레이트 리셋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각 나라들이요, 중앙은행들이 지금 금을 매입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들이. 자, 달러 오르면 금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고 있죠. 근데 금을 엄청나게 매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우 옳은 판단이죠. 우리나라도요, 금 매입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금 언제 매입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2010년도인가 그래. 2010년도가 금이 최고점을 찍을 때였거든요. 고점에서 샀었어요. 근데 물론 지금은 올랐죠. 슈퍼 장기 투자했으니까. 오르긴 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엄청난 고점에서 매수를 해갖고 저점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만약에 한국은행 측에서 지금 금을 매입한다고 하면 지금 매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엄청 쌀 때예요. 강달러 형상이 일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금값이 지금 폭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매입을 해야 돼요. 지금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은 매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매입하겠습니까? 이 그레이트 리셋 이런 거 다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기도 하고 이전과 좀 다른 영상이 항상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좀 참고하시면서 우리가 차분히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항상 대위기가 올 때는 슈퍼 버블이 일어나는데 슈퍼 버블이 사실 미국 증시는 일어났거든요. 근데 하지만 다른 나라 증시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슈퍼 버블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슈퍼 버블은요, 3년 이상의 호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가져야 버블이 생기죠. 사람들이 다 믿고 지금 진짜 경제가 좋구나. 다 믿고 몰빵 때리고 엄청나게 투자하고 부동산 엄청나게 사겠죠. 그걸 이제 얘네가 노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일본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슈퍼 버블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요게 나와야 진짜 위기가 시작되지 않을까. 만약 이게 나오면요, 저도 이제 쉬고 있다가 나중에 영상 하나 올릴 거예요. 이게 진짜 나오기 시작하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저 역시도 뭐 미래를 막 점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차분히 이런 걸 한번 참고하시면서 지켜보시죠. 마치겠습니다.